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반짝 한파로 인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서풍을 타고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최악의 미세먼지가 중국발 스모그 유입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관측값과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역시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에 있을 한중 공동회의에서 어떤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이 최근 우주 탐사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주 분야에서 주춤해 보이는 일본은 사실 소행성 탐사 분야에서 정상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행성 탐사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과학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최근 고객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노동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갑질을 하는 이유부터 매너 있는 소비자가 되는 방법까지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반짝 한파가 찾아오며 미세먼지가 거짓말처럼 말끔히 거쳤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유입될 것으로 보여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와 비슷한 15km 수준을 회복하면서 강 건너 건물은 물론 먼 산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관측 일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지난 14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강한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낸 겁니다. 자체 축적된 미세먼지에 중국 스모그 유입이 더해지면서 공기질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비상저감 대책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뿐이고 결국 해결책은 자연, 한파와 강한 바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제대로 즐길 여유도 없이 내일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가 누그러들면서 온화한 서풍을 타고 또 중국발 스모그의 공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7일은 대기 정체와 약한 국외 유입으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일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부터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일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력 생산 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과 약품 처리 비용 등 환경 비용을 추가하는 환경급전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기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환경급전이 도입되면 비교적 친환경적인 LNG 발전기를 더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저렴한 석탄 화력을 줄이면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최악의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관측값과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령도는 차량이 많지 않아 대기 오염물질이 축적되기 힘든 곳입니다. 강한 해풍이 부는 탓에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금세 흩어져 농도가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0에서 30 마이크로그램을 유지하던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일부터 급증하더니 13일에 97 마이크로그램, 14일에는 12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최고 15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서풍 계열 바람이 분 것으로 볼 때 중국 스모그가 유입된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리안 위성이 찍은 영상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오염물질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흰색으로 표현된 것은 구름이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오염물질이 중국 내륙에서 한반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최악의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물질이 기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특보가 내려진 것은 국외 요인, 즉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발 스모그는 여전히 한반도 공기질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이 중국의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국과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책임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중국. 하지만 우리나라와 양자 협상 채널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중국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류여우빈 대변인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PM2.5 수치를 예로 들면서 중국만을 탓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황사나 미세먼지, 즉 PM10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입장이 향후 중국의 미세먼지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외교부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기오염의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관련 연구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라며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에 주력하고 이를 중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먼지가 날아온다는 것을 조기에 간파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생활용수로 만드는 담수화 기술의 효율을 4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순천향대 공동연구팀은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해 축전식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기를 모아 바닷물의 소금을 정제하는 축전식 담수화 기술에 전도도가 높은 탄소 나노튜브를 첨가해 더 많은 소금 이온이 전극에 흡착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담수화 기술보다 소금기 제거 성능이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축전식 해수 담수화 기술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한 결과라며 상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요즘 외신을 보면은 중국 그 창어 사오 뉴스가 연일 계속 쏟아지고 있죠. 네, 뒤편에 착륙을 했죠. 그래서 이거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다리 뒷면에다가 이제 네. 무슨 뭐 이 식물을 키우겠다 이런 뉴스도 나가서 예. 뭐 중국판 마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이 이제 우주 글기가 가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일본이 좀 뒤처진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일본은 이 소행성 탐사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선 나라거든요. 네. 일본의 소행성 탐사라고 하니까 며칠 전에 보도했던 하야부사 2호 소식이 떠오르는데요. 네, 일본은 미국보다 이 소행성 탐사 분야에서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하야부사는 이 일본어로 이제 송골매를 뜻하잖아요. 예. 이제 하야부사 2가 있으니까 하야부사 1도 있겠죠. 아, 1호요. 1호. 네. 하야부사 1호는 일본 최초의 이제 소행성 탐사선인데 네. 2003년 5월 이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어요. 네. 이 1호는 이후 2005년 11월 지구에서 약 3억 킬로미터 떨어진 목적지인 소행성 이토카와에 착륙을 했었죠. 네. 이 탐사선이 소행성에 착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과학적 성과인데 네. 사실 이 하야부사 1호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끈 이유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뭐 생명체 단서의 비밀이라도 좀 발견한 건가요? 뭐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하야부사 1호는 이 소행성에 착륙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소행성에 있는 어떤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구에 귀환하는 데도 성공을 했어요. 하야부사 1호는 이제 2010년 천신만고 끝에 이제 지구에 돌아왔는데 네. 뭐 발사된 지 한 7년 만이죠. 오래 걸렸네요. 원래 이 하야부사 1호는 그 착륙 후에 이제 그 통신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게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통신이 재개가 됐고 예. 다시 이제 그 소행성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지구로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또 엔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아, 엔진 이상까지 그래서 겪었군요. 이제 원래 엔진은 가동을 못하고 예. 비상 엔진을 가동을 시켜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얘가. 그래서 원래보다 조금 더 늦어진 네. 2010년에 지구에 이제 귀환을 했던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인류가 이 달보다 먼 천체에서 탐사선이 착륙한 다음에 그 시료를 가지고 지구에 온 것은 이 하야부사 1호가 최초인 거예요. 최초군요. 예. 예. 또 이 하야부사가 가지고 온 이 체류는 아니 그 시료는 어떤 그 미립자를 지구에 가져온 건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성과였나요? 지구와 좀 비슷한 환경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소행성 이타카와는 네. 지구의 암석과 굉장히 성분이 비슷한 이 규소질, 예. 우리가 이제 규소 성분이 많은 소행성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이제 이런 규소질 소행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네. 어떤 단서, 그리고 지구의 그런 암석들에 대한 어떤 기원 이런 걸 연구하는 데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방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소행성을 탐사하는 그 목적 중 하나가 우주 형성의 비밀을 밝혀낸다거나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아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비밀도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물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 일단 처음에 이제 뭐 탄소나 질소나 이런 원자들이 있으면은 얘들이 이제 서로 분자가 되고 이 분자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뭐 DNA나 RNA 같은 몰레큘이 되는데 네. 근데 그러려면 물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지구의 물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을까? 예. 사실 처음에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해성에 있던 물을 지구에 전달해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 해성보다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을 전달했을 것이다. 네. 이런 견해가 좀 우세해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소행성 탐사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달이죠. 하야부사 2호가 착륙을 시도를 할 텐데, 자 이때 류구에서 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이제 이 소행성 류구는 이 아폴로 소행성 군에 속해 있어요. 네. 이 아폴로 소행성 군은 주로 이제 지구하고 화성 사이에 소행성들이 몰려 있어서 이 아폴로 소행성 군이라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아폴로 소행성 군에 속하는 애들은 이 태양과 거리가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행성 표면에 있는 물들은 이미 다 말랐어요. 증발이 됐겠군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시료를 채취가지고 온다면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하야부사 2는 최초로 탄소질 소행성,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규소질 소행성에 비해서 훨씬 앞선 시대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탄소질 소행성에는 과거에 물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다량의 유기물,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료 채취를 통해서 과거에 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현재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연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소행성 충돌이 과연 지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과연 물은 소행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소행성 류구 이름이 좀 독특해요. 명칭을 어떻게 지용하게 되는 건가요? 이 류구의 원래 풀네임은 앞에 162173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숫자는 소행성의 어떤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류구는 원래 이 미국 MIT 링컨 연구소의 그 리니어 팀이라는 데서 발견을 했어요. 원래는요? 근데 이제 이 일본 그 작사라는 항공 기구에서 네. 탐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예. 이 작사에서 이제 대국민 공모를 했어요. 이름을 뭘로 할까?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이제 전설 같은데 보면 류구라는 게 나와요. 뭐 보물을 이렇게 찾아오는 뭐 용궁에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사 연구팀이 이거를 그 리니어 연구팀에 보내서
이게 국제천문연맹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하야부사 2호가 바로 2월 말쯤이죠. 3년 반 만에 항해를 마치고 류구에 도착을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 과연 정말 보물을 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이 미세먼지 가운데 이제 그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내를 우리가 특별히 초미세먼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요즘 보면 이 초미세먼지 우리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너무 심하죠. 이 초미세먼지 유해성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미세먼지 유해성, 뭐 호흡기에 안 좋은 건 당연한데 다른 곳에도 영향을 안 좋게 미친다고요. 근데 최근 드러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퇴행성 뇌질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치매, 파킨슨 이런 애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뇌졸중 뇌졸중까지. 이런 것까지도 초미세먼지가 악영향을 끼치는 연구 결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뇌질환 관련 연구는 한 3년, 4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됐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런 연구들이 축적이 되지 않아서 가능성이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 연구가 상당히 축적이 돼서 이제 호흡기 관련 질환처럼 뇌질환도 이게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이런 뇌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원리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나왔나요? 초미세먼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뇌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네.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면은 이게 뭐 폐나 기관지에도 흡착이 되지만 예. 혈관에도 얘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잖아요. 아, 그럼 이제 혈관에 달라붙으면 혈관 폐색을 일으키게 돼요. 염증 반응 같은 그래서 건가요? 이제 뭐 그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데 예.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그런 혈관이나 이런 데 달라붙은 초미세먼지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네. 이 염증 반응이 혈관에서 일어나니까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퍼져 있죠. 그러니까 이 뇌도 예외는 아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혈관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견해가 있고요. 예. 뇌에 있는 그 뇌세포들은 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신호를 주고받죠. 뇌 신호를 주고받는데 네. 그걸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런 염증 반응이나 뭐 다른 루트를 통한 이런 초미세먼지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도 뭔가 좀 영향을 미쳐서 아, 결국 좀 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반짝 한파가 물러나면 미세먼지 다시 심해진다고 하던데 정말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메모리 개발의 핵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기장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대표적 자기 저장 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전류가 흐르면 데이터가 저장되지만 자석을 대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기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석 대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석 물질의 전류와 자기장을 동시에 전달했을 때 물질의 자화 상태, 즉 자기장의 모양이 특정한 각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전류와 자기장을 동시에 인가했을 때 그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각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각도가 바로 전류가 발생시키는 자기장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형성된 각도를 통해 전류가 발생시키는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석 물질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곧 메모리의 효율과 같아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리 속도가 느리고 에너지 소모가 큰 실리콘 반도체의 단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의 효율을 측정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전자의 자기적 성질을 전자공학에 이용하는 스핀트로닉스 산업에서 측정 표준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이런 스핀 소재 연구에 혹은 새로운 스핀 소재의 개발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저장 매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과학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정부가 올해 나노와 소재 분야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94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인간 뇌의 작동 방식을 닮은 미래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데 새롭게 70억 원이 투입되고 산업용 스마트 적외선 센서와 고기능성 그래핀 소자를 개발하는 데도 투자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원천 기술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중소기업 등과 연계해 경제 성과로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방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0%는 20,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연구팀이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유방암 발생 건수는 19,000여 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 30대가 1,900여 명으로 전체 환자의 10.3%를 차지했습니다. 연구팀은 빨라진 초경과 서구화된 식습관, 늦은 결혼 등으로 인해 유방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환자라면 유방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는 종양 성형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는 전 세계 기업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를 끌어오려는 지자체들의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CES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LG는 OLED로 만든 거대한 폭포를 펼쳐놓으며 관람객을 압도했습니다. 삼성은 최첨단 자동차 전자장치를 선보이며 미래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려는 경상북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자산업이 메카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우리 행정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시는 대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새사업 투자를 약속받고 LG 디스플레이에도 전지 분야에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구미가 갖고 있는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온 역량과 이것을 전환하면서 새롭게 어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도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택시에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CES에는 150개국 4,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 등 18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만큼 미래 핵심 산업의 트렌드를 한 발 앞서 파악하고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미국과 유럽의 집중 견제를 받는 가운데 창업자인 런정페이 회장이 침묵을 깨고 대내외 우려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는 런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되고 미국의 주도로 화웨이 배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런 회장은 중국 선전의 화웨이 본사에서 해외 언론인들과 만나 중국 당국이 외국 고객이나 그들의 통신망에 대한 비밀 정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런정페이 회장은 나는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지지하지만 세계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미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채택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서비스나 판매직 근로자들이 겪는 감정 노동이 우울 증상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의대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살 이상 서비스와 판매직 근로자 2,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에게 한 해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2주 이상 이어지는 우울감을 겪었는지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13.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42.8%는 감정 노동을 경험했으며 이들의 경우 우울 증상을 겪은 비율이 18.5%로 감정 노동을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8%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나 판매직 근로자들이 겪는 감정 노동이 우울 증상의 위험을 명백히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자는 목소리에도 현대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갑질이 존재하는데요. 협박이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 컨슈머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로 매너 소비자, 또 워커벨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너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를 제대로 좀 대우를 받으려면 매너를 먼저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2019년 트렌드 키워드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워커벨도 함께 선정이 됐어요. 네. 일단 워커벨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지난번에 워라벨은 얘기됐었죠. 예. 네, 워크하고 라이프 밸런스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워커하고 커스터머 간의 밸런스를 주자. 그래서 네. 워커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감정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간의 균형 있는 평등 관계를 맺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매너 소비자가 되자. 그래서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어서 감정 노동자를 위해서 더욱 성숙된 소비자 인식 이런 걸 제고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워커벨, 그러니까 워커의 커스터머 밸런스 네. 이런 단어가 생겨날 정도인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블랙 컨슈머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표적인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해 11월에 그 울산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예. 있었던 일인데요. 고객이 아르바이트생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음식을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서 네.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고객 얘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정이 폭발했다 그 순간 못 참고. 네. 사실 그렇다면 주문받는 아르바이트생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 고객이 던지는 그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음식점, 미용실 이런 데에서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no-show, 네. 나타나지 않은 그 현상이 이제 일종의 갑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피해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글쎄 이게 연간 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8조 원이요? 네, 엄청난 비용 손실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그 관광객들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갑질이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이라고 네. 불리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와갖고 너무 정신없이 다니고 그러니까 현지 사는 주민들 생활이 피폐해지고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광도 못한 현상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같은 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네,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하죠. 그렇죠. 부산의 김천마을, 뭐 통영의 동피랑마을 같은 곳에서 상당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예로 실제로 필리핀의 보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예. 그 섬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갖고 하수처리라든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섬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난번에 반년간 폐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들 사실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던 사건들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고충을 겪는 감정 노동자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주 극적인 그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네. 알바몬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 95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종의 매너 소비자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무려 90.2%가 네. 고객의 비매너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10명 중에 9명이 넘으니까 예, 거의 모든 그 대부분이네요.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네. 상처받은 순간에 대해서 이제 1위부터 5위까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 1위는 뭐였냐면 그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이, 야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반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게 51.1%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좀 돈 좀 깎아줘.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군요. 그렇죠.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27.5%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이나 신용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뿌리듯이 던지는 겁니다. 기분 너무 나쁘겠죠. 너무 나쁘죠. 네, 이런 경우도 26.9%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고객 자신이 실수를 해놓고 알바생한테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가 24.8%로 4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렇게 맛이 없어. 서비스가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네. 16.3%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이렇게 이유 없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앓이를 한 건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 심리가 도대체 뭘까요?
네, 이게 이제 소위의 진상 고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갑질하는 고객들은 일단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돈 내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는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을 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이의 그 관계는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여야 그렇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뭔가 인정받을 그런 거 충분하다,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뭔가 배려를 받지 못하는 느끼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순환 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런 큐가 있으면 분노의 감정으로 들려주는 경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한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예 생각을 못한다. 예, 뭐 이 정도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인식 자체가 결여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세 번째 그 마지막이 제일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고객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이게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네. 일례로 롯데백화점에서는 최근 갑질 고객 응대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 이름이 존중받을 용기라고 재미있는 제목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매뉴얼을 전체 지점에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매장에서 주로 기물 파손하는 고객, 또 성희롱하고 폭언하고 이런 고객들, 그 영업이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응대해라. 첫 번째는 고객을 진정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중지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응대하는 걸 종료하거나 네.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그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절차가 있군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응대해라 이런 얘기고요. 네. 또한 GS 칼텍스는 마음 이음 연결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네. 마음을 이어준다. 마음 이음 연결음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보고 가실까요? 함께 볼까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보신 것처럼 예. 그 상담원들의 가족들이 녹음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어린 아이부터 아내라든지 남편, 예, 가족들이 실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거 효과가 대단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시행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담원들은 스트레스가 79%에서 25%로 아주 급감했고요. 네. 그리고 또 고객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얼마나 받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전혀 없었는데 0%에서 25%까지 내가 존중을 받는다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네, 가족들의 음성 한마디만 붙였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갑질 고객 입장에서도 그 상담원의 가족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특히 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 자기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질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 있겠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족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그 자신의 가족과 동일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했군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분노가 생겼더라도 가족한테 화는 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게 되는 건데요. 네. 사실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부가 한참 싸우다가도 애가 중간에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휴전 이렇게 누그러지게 되는 거죠. 되죠. 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와 아울러서 이 전화 내용은 녹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멘트를 추가하게 됐을 경우에 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갑질 근절과 또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정부도 관련한 어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나요? 네, 정부도 작년에 2018년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행 중인데요. 네. 그 안 중에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예방을 위한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고객에 대한 그 응대 업무 매뉴얼 이런 거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직원이 위험한 장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또는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또한 필요한 경우는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 제출을 그 사업주가 그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에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1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법안이 마련됐으니까 잘 시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른 매너 소비자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일단 그 매너 소비자 어감이 참 좋은데요. 네. 네, 이게
이 직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가면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평등하고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생각해봐야죠. 내가 하는 말은 결국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갑질을 막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의 아이가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은 이제 현실적으로 갑질 행동을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관행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갑질의 부정적인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면죄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옛날엔 사실 손님은 왕이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실 왕처럼 대접받으려면 여왕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접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더 이상 이런 그 블랙 컨슈머 또는 갑질 고객 없어지고요. 예. 그냥 그 매너 소비자라고 하는 걸 실천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중받고 싶으면 나부터 존중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새해에는 갑질 파문 뉴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행성에서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돌아온 건 일본이 최초지만 소행성에 가장 먼저 착륙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996년 탐사선을 쏘아 올려 5년 뒤인 2001년 소행성 에로스에 착륙시켰는데요. 우리나라도 2035년의 목표로 소행성에서 암석을 채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탐사선이 우주에서 활약할 날을 기대해보며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